안녕하세요.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이렇게 시험이 임박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부담감도 크고 막 좀 많이 좀 제발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일단 2주에 걸쳐서 최종 정리를 하는 시간이고요. 시험 문제는 어차피 조문 아니면 판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문과 판례 위주로 교재를 만들었고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밀도 있게 고민해보고 곱씹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교재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그 민법은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 풀 때는 몰랐는데 정답을 보면 이거 왜 틀렸지 막 이런 게 이 사람 잡는 거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줄이셔야 되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정확하게 내 거로 곱씹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교재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또 보니까 몇 페이지야 이거 도대체? 80페이지나 되네. 그죠? 이렇게 많지? 그래서 이번 주하고 저번 주하고 걸쳐서 꼼꼼히 검토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강의는 오늘은 1시 반까지 할 거예요. 1시 반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2시까지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자, 교재 보시면 4페이지에 테마 1 해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 남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례 1을 보시면 갑소유 대지와 을소유 대지가 인접되어 있었는데 을은 수년 동안 그 대지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갑이 경계 측량을 해보니 을이 갑의 대지를 약 10평가량 침입하였고 그 부분에 중요한 기계 설비가 부착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사례 논점 1번. 갑은 침입 부분의 공장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일단 경계를 침범했으니까 갑에게는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죠. 따라서 소유권을 위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권리 남용에 해당합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지나치단 말이죠. 왜냐하면 10평 정도 되는 땅에 지금 뭐가 있냐면 공장의 주요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장 부근은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지나친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의 행사이긴 하지만 지나치고, 따라서 이런 것들은 권리 남용으로서 1번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그죠?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면 갑의 소유권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갑의 토지를 사용한 것은 마찬가지고, 따라서 갑의 소유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 갑의 청구가 권리 남용 금지 원칙에 의해 부정된다고 하면 토지의 불법 점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나 부당이득 청구는 허용되는가? 예, 허용된다. 그죠? 소유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을이 갑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해서 사용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뭘 청구하게 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그동안.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요 시점에서 지금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 자체를 박탈되는 것은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건물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례 논점 3입니다.
갑의 청구가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적용받는다면 을이 동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청약 시 신의칙상 갑은 이를 승낙하여야 할 것인가? 예, 승낙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후에는 결국은 갑과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이런 문제로 사건을 뭐하게 돼요?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보면 이러한 건물 철거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그동안 사용이익은 부당하고 불법한 것이니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갑과 을은 그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함으로써 관계가 뭐가 돼요? 유지돼야 된다. 건물은 뭐 할 수 없어요? 철거할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합의 안 되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다고요. 거부할 수가 없다고. 지금 결론 다시 사례 문자 다시 올까요? 갑은 이를 뭐예요? 승낙하여 할 것인가? 예, 승낙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하는 게 아니죠, 그죠? 거부할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관련 조면 2조 1항 이런 것들도 지나가지 마시고 임박해서는 꼼꼼히 또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것들을 지나치셔. 왜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항상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죠? 비수가 되는 게 민법이에요. 권리 행사는 행사 의무 이행은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게 뭐죠? 신의 성실 원칙이고 이항 권리는 뭐 하지 못하죠? 남용하지 못한다. 이게 뭐죠? 권리 남용 금지 원칙입니다. 대표 문제 가지고 판례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권리 남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금반원의 원칙이죠. 반대되는 언행이 뭐죠? 금지가 된다. 그래서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뭐 하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된다. 근데 이러한 금반의 원칙이 적용이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두 가지죠.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지가 팔겠다고 해놓고 다음날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가 이 문제인데 강행복귀 위반이죠.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행복귀를 스스로 위반한 자, 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일단 답부터 보시면 3번 보시면 강행복귀 위반하여 무효인 뭐 수익보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무튼 뭐라고요?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예요. 그러면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무효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기 때문에 맨 밑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된다는 질문은 뭐죠? X고요. 답은 그래서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질문 보시면 건물의 소유 지분권을 매도한 자가 점유 사용 중인 매수인에 대하여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일단 점유 사용 중인 매수인이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 아직 뭘 안 해줬죠? 등기를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지가 실컷 팔고 나중에 돌려다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니까요. 그 매매 부분을 매매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위배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한가 더 한다면은 갑이 지금 을에게 팔고요.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줬잖아요. 을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을이 병에게 또 요 물건을 뭐죠? 팔았어요. 이때 갑은 병에게도 뭐죠?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매수인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없고 전득자에게도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유는 지가 스스로 팔고 인도해주고 나서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번 토지 소유자가 10년간 송전선 설치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권리 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송전손이에요. 그래서 송전손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뭐가 아닙니까?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따라서 10여 년간 송전선 설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철탑 부지에 관한 사용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권리가 실효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 할 수는 없다는 질문 맞는 질문이고, 다시 말하면 부당이득 반환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송전선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송전선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수업 시간에 이유는 말씀드렸죠. 우리는 과거에 송전선이 해로운 줄 몰랐어요. 그죠? 그냥 우리 동네에 뭐죠? 송전선이 지나가나 보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게 뭐 암을 발생시키고 뭐 해롭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전에 10년, 12년 년 전에 냅뒀다 하더라도 이제 와서 철거 등을 요구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채권자인 은행에게 보증금 없이 임차하고 있다고 각서를 써준 임차인이 경매 절차 후 은행의 명도 청구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내서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금반환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 행위이다. 오, 맞는 질문이고 이것도 시험에 잘 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택관리사 시험이기 때문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5번.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 갑은 경매 기초가 된 근저당권의 무효임을 이유로 경매 절차를 저지하지 않고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냅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요 판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5가지 판례들이 다 중요하니까 꼼꼼히 확실하게 곱씹어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권리 능력입니다. 감열은 을남과 혼인하여 자병을 두고서 또다시 정을 포태한 지 구결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 위반으로 달려오는 A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 즉사하였다. 이 사를 뽑으면서 약간 좀 기분이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오는데 막 그 비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죠? 막 차 사고가 막 엄청 많이 나고 막 터널 입구는 이렇게 트럭이 자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참 저는 오늘도 감명 깊은 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세우고 막 그 짐을 막 날라주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나가면서 감명 깊었어요. 저는 쓸 수가 없었어. 오늘 수업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나오면서 굉장히 미안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가슴 아프네. 아무튼 이게 뭐죠? 태아죠. 태아는 일단 상속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태아가 상속 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출생을 해야 된다. 따라서 사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즉사했다면 1번 태아정이 감녀와 함께 사망한 경우 정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든 상속권이든 반드시 뭐예요? 살아서 출생해야 될 것을 전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뭐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학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그 태아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출생이 돼야 되는 거죠. 2번 태아정이 극적으로 생존하게 된 경우 전형의 손해배상 조건은 그때는 뭐죠? 인정된다. 그래서 뭐죠? 출생을 해야지만 상속권도 인정되고 출생을 해야지만 뭐죠?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조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1번.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출생신고는 권리 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5죠. 자, 우리 민법은 전부 노출을 설치하기 때문에 엄마 몸에서 완전히 나오는 순간 뭘 갖게 돼요?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요. 출생신고를 해야 권리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2번 태아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모태 내에서 사망하였다면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죠. 왜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출생을 해야 되고요. 출생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은 수증행위를 할 수 없다. 5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증은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유증은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니까 유증은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가 있지만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여는 받을 수 없다. 수증은 받을 수 없다는 거 항상 뭐가 돼야 돼? 조심하셔야 되겠죠. 5번부터 보시면 5번 실정 선고를 받아도 실정자의 권리 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5죠. 다시 말하면 실정 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 관계를 정의하는 제도를 의미하고요. 따라서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입니다. 용어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의제된다라는 말은 본다, 간주된다는 말이죠. 간주. 조심할 것은 인정 사망은 사망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의제된다 그럼 뭐죠? X. 그래서 4번은 후반 보시면 4번 읽어보시면 인정 사망이란 사망의 확정은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뭐죠? 추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4번 뭐죠? 답은 4번이고 이에 반해서 실정 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된다. 그죠?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은근히 뭐죠? 잘 내는 편이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또 이런 거 틀리면 환장하죠. 그죠? 행위능력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복권을 구입하였더니 사례는 좀 볼게요. 갑의 복권 구입행위 효력은 확정적으로 유효합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돈으로 복권을 구입했다는 말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용돈으로 복권을 사든 마약을 사든 마약은 그런가? 뭐 담배를 사든 그 행위 자체는 뭐죠? 유효한 거죠. 특히 조심할 것은 용돈 주면서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도 상관이 없다. 용도를 위반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복권을 구입하는 행위는 뭐죠? 정당하고 유효하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속 사례 보시면 그중 한 잔이 1,000만 원에 당첨이 되자 갑은 임의로 일부를 소비하고 그중 일부인 500만 원으로 의뢰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일단 2번 사례논점입니다. 갑의 자동차 구입행위 효력은 제한 능력자의 행위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권을 구입해서 복권을 구입하는 것은 뭐죠? 자기 마음이지만 복권을 통해서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당첨금이 나왔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다시 법정들이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조심할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는 근로계약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임금 청구도 뭐죠?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받은 임금은 멋대로 쓰면 안 돼요. 임금을 사용할 땐 다시 법정들이 뭐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주는 것도 용돈을 쓰는 것까지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지만 이 사례처럼 복권에 당첨됐을 때 그 복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정들이 뭐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고요. 또 임금을 청구하고 근로계약을 하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받은 임금을 사용할 때는 또다시 법정들이 뭐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금액하고 상관 있는 거는 뭐죠? 피한정후인이나 피성년후인, 미성년자는 그런 제한은 없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관련 조문입니다. 제5조 1항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아주 많이 하는 식이죠. 대표 문제 1번.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갑이 한 행위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법정들인의 동의 없이 상속한 대금 채권의 변제를 수령하는 경우 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옵니다. 자, 왜냐하면 대금 채권의 변제를 수령하게 되면 돈이 생기죠. 그렇지만 그 반사적 효과로서 뭐는 없어지죠? 채권은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와 있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도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임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2번 갑이 구두로한 증여를 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에 법정들이 동의를 요하지만 자 증여 계약을 하고요. 그 증여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어요. 요 해지하고자 할 때 동의 받아야 될까요? 동의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그죠?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죠. 동의하시나요? 자전거를 친구한테 뭐 하겠다고 했어요? 증여하겠다고 했어요. 증여계약을 뭐 하는 거냐? 해지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니까 이건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증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받을 필요가 없고요. 계속 볼게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뒷부분은 맞죠? 그죠? 자, 미성년자도 뭐가 있습니까? 취소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는 뭐죠?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소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제한 능력자도 뭐가 있어요? 취소권이 있으니까. 해제는 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따라서 해제도 동의받을 필요 없고 취소도 동의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의 해제도 조금 어렵게 낼 때는 가끔 내요.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갑이 자기의 혼례 준비를 위하여 가구를 구입하고 이것을 직접 전매한 뒤 그 매매대금을 소비한 경우에도 갑의 제한 능력으로 그 구입한 의생위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가 한 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그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구별하지 않죠. 4번 갑이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매월 송금받은 학비 및 생활비의 나머지를 저축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지 마음이죠. 근데 조심할 것은 아까 복권을 구입하는 건 지 마음이지만 복권 당첨된 돈을 쓰는 거는 뭐죠? 동의가 필요하죠. 일을 해서 임금을 받는 것은 뭐죠? 지 마음이지만 월급을 쓰는 건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하죠. 마찬가지예요. 용돈을 저축하는 것은 뭐예요? 지 마음이지만 저축한 용돈을 사용할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동의가 필요하다니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저축한 것을 가지고 자동차 할부 구입을 체결한 경우에도 법정의 동의를 요한다. 맞는 질문이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5번 갑은 소매상 영업의 허락을 받고 영업을 위해서 자금의 차익 및 점포를 구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정들은 이를 취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은 소송 능력을 갖게 된다. 맞죠? 앞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영업의 허락이죠. 그죠? 영업, 허락된 영업과 관련된 행위는 미성년자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자금을 차용하는 거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점포를 구입하는 거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런 문제도 막 중간에 막 모의고사 같은 데도 드리고 싶었는데 막 드리면 뭐 너무 길다 그러시니까 너무 길고 어렵고 어떻게 그런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막 이러시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지만 반드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니까요. 꼭 꼼꼼히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요 특강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기본 베이스가 우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만 꼼꼼히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주어진 시간에 문제 푸신다면 70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답은 뭐죠? 2번이죠. 부재자입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제한 능력자는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계약도 못하고 단독회계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아까 태아 아까 이거 헷갈리신 것 같은데? 유증? 증여? 이거하고 헷갈리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계약은 안 된다는 어떤 생각하시지? 제한능자는 독자적으로 뭘 못하는 사람이에요? 법률 행위를. 계약도 못하고 단독행위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왜 갑자기 질문의 유지가 뭔데요?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저를 무섭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이러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아까 태아가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수증은 못 받는다. 왜냐하면 유증은 단독행위고 수증은 계약이니까. 요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시면 말고. 22조입니다. 1항. 정례 주소나 거소를 따른 자가 재산관리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하여 일단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청구권자는 누굽니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입니다. 청구에 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처분을 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계속 보시면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이 권한이 뭐죠? 소멸한 때도 같다라는 말은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관계인이 청구라든지 아니면 검사가 뭐죠? 청구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재산관리인 권한이 뭐죠? 소멸되든지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고요. 이왕 본인이 그 외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하여 전항의 명령을 뭐예요? 취소하여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25조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118조 기억나시나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와 계량행위입니다. 뒤에 또 조문 나옵니다. 그죠? 자,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넘는 행위를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뭘 얻어야 돼요? 허가를 얻어야 돼요. 만약에 허가가 없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일단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라는 말은 부재자의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이러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때도 법원에 뭐가 필요하죠? 허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1번입니다. 다음은 부재자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판례이다. 틀린 것은 1번. 법인을 부재자라 하여 그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 5죠. 실정선고나 또는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도는 뭐에만 있는 제도다? 자연인만에만 있는 제도고 법원인에게는 없는 제도다. 2번 부재자로부터 재산 처분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재산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재산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처분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죠? 따라서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넘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25조의 후반부 보시면 법조문을 다시 볼게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부재자가 준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처분할 때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지금 2번 지금 보시면 재산 처분까지 위임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재산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굳이 법원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가 없어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곱씹으셔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셔야 돼. 이것도 잘못된 뭐죠? 아주 함정으로 잘 빠져요. 조심하셔야 되고. 넘겨보시면 3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 청구나 인도 청구는 보존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부자자의 재산 관리는 법원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맞는 지문이고요. 민법 제950조 중에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라는 말은 950조 내용과 다르다는 얘기인데 950조는 뭐죠?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앞부분만 신경 쓰시면 되고. 4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위한 소송비용 때문에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돈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임야를 골프장으로 하는 그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118조 소중에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이용 또는 계량행위로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일단 소송행위는 보존행위로서 가능하고요. 소송행위를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돈을 차용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계량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임대. 임대할 수 있다는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뭘 넣어놨어요? 골프장이라고 넣어놓은 거야. 그래도 가능해요. 왜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계량행위에 무엇도 포함합니까? 임대도 포함되기 때문에. 5번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 행위의 초과행위 결정효력은 그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일 뿐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는 할 수 없다. X. 작년도 시험 문제도 이것과 비슷한 지문이 답이었단 말이죠. 원래는 전범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원으로부터 미리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없이 이루어진 처분행위는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꼭 미리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나중에 추인하는 행위로서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5번이 답이고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갑은 아들 을과 함께 1917년 아이고 너무 옛날 얘기네. 제가 원래 2017년에 쓰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원래 2017로 쓰고 싶었는데 아우 죄송합니다. 이걸 좀 날짜를 연도를 뭐죠? 2017로 좀 바꿔주세요. 제가 2017로 쓰고 싶었는데 머리는 근데 아직도 제가 제 정신 손은 1900년대에 머물고 있으나 봐. 원래는 2017년을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2017년 바꿔주시고 8월 20일 지리산 뱀사골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던 중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하여 급류에 휘말려 실종되고 말았다. 갑의 유조로서 처병과 딸 정 및 부모 무기가 있고 유산은 50억이다. 까지 일단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생사가 불명하면 실종 선고를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5년짜리인 보통 실종일까요? 1년짜리인 특별 실종일까요? 5년짜리? 자 법정을 볼게요. 자체가 하다는 27조 1항과 2항입니다. 1항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에 청구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2항
전제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으로 당하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죠? 이거는 뭐죠? 특별실종입니다. 그죠? 기타 사망의 원인들 위난을 당한 자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5년짜리는 걔가 수업 들을 때 보통 어떤 예를 들었어요? 회사 갔다 올 계약을 출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사망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실종이 아니라 뭐죠? 특별 실종이기 때문에 몇 년짜리인 거예요? 1년짜리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사례 논증을 볼게요. 실종 선고의 청구권자는 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가 검사입니다. 그죠? 방금 읽었죠?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상속권이 있어야 돼. 상속권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갑의 유족으로 처병 실종 선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딸, 정 상속권이 있죠? 실종 선고 청구할 수 있으면 병과 정 나왔죠? 부모, 무기 부모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뭐가 없어요? 상속권이 없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청구권자는 누가 되는 거죠? 병과 정인 거죠. 그죠? 부모는 뭐가 없습니까? 여기 사례에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1순위 상속권이 누굽니까?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서 자식.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서 부모잖아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도 나와요. 부모는 항상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부모라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 상속권이 있어야지만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사례의 청구권자는 뭐죠? 병과 정이죠. 2번 실종 선고가 가능한 시기는 자, 청구 가능한 시기. 자, 특별 실종이라면 몇 년 지나면 돼요? 1년. 그죠? 1년 얘기죠. 그러면 몇 년이 되는 거죠? 2018년 8월 20일 0시가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2018년 8월 20일 0시부터 뭘 선고할 수 있습니까?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통 실종이 아니라 뭐죠? 특별 실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종 선고로 인하여 사망으로 간주된 때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2018년 8월 20일 0시가 뭐죠? 실종 선고로 인한 사망으로 간주된 시점이죠. 동의하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 2017년 8월 며칠이에요? 20날부터 1년이니까 2018년 8월 20날 같은 날이 뭐죠? 1년이 되는 날짜고 요때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실종 선고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청구로 인해서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실종 기간이 뭐죠? 만료된 때부터 사망은 간주되는 거지 실종 선고한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과 사망을 의지되는 시점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됨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둘 다 뭐죠? 8월 20일 0시가 되겠죠. 자, 우측에 대표 문제입니다. 이렇게는 문제 안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죠? 뭐죠? 관련된 내용을 종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드린 거예요. 이렇게 나올라나 봐. 막 이러면 안 돼요. 그죠? 틀린 거. 기억.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 처분 허가를 얻었다면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무 채무의 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믿음이 있어 선이 무과실할 수 있다. X입니다. 우리 판례는 법원에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에게 뭐가 돼요? 이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이득이 안 되는 행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기억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죠? 담보 설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죠? 허용되지 않고요. 선이 무과실할 수도 없습니다. 기억은 X입니다. 네 번 부재자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조심할 것은 부재자의 사망은 취소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된다는 말은 사망하는 순간 관리인의 권한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죠. 그 취소 사유에 의해서 법원이 뭘 해야지요? 취소를 해야 비로소 권한이 소멸되기 때문에 니은번은 맞는 질문이고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요. 디귿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 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정 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 시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속인 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 수계, 소송 승계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가 중단된다.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디귿번 리을번 부재자의 재산관리로서 권한 초과 행위로 허가를 받고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하에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해 실종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실종선고 취소 전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고 다른 얘기구나. 아무튼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꼭 기억해 두시고 미음번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재산관리는 그 부재자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관리에 대한 선임 결정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 처분행위 기하에 긍류된 등기는 법원에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고 아무튼 취소되기 전까지는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읍법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상속인에 불과한 자. 더 이상 알려볼게요. 그 말은 뭐가 없다는 얘기죠? 상속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속권이 없다면 결론 보시면 실정 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실정 선고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이해관계가 필요합니다. 시읍번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실정 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정 기간이 사망 이전에 만료된 경우는 실종 선고된 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X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분이 뭐냐면 사망한 후에 실종 선고가 이루어진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실종 기간이 사망 이전에 만료가 됐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뭐죠?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는 판례니까 좀 판례만 결론만 기억해 두시고 이형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 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 간주의 시점이 소재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이다. X입니다. 이것도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판결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시읍번 실종자에 대하여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가 송달된 끝에 실종자를 피고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실종 선고를 확정 후에 실종자의 소송 수개인으로서 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소송 행위에 추안에는 상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지읒번 너무 취업적이네. 그죠? 지읒번은 기억하지 마시고 치읒번 실종 선고로 인하여 실종 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해도 이후 실종 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면 임의로 실종 기간이 만료하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 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뭐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뭐죠? 실제로 뭐죠? 실종 선고 뭐죠? 취소다유할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고 이 행위 자체는 뭐죠? 무효가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틀린 것은 기억
뒤에 나와 있구나. 시읒, 이응, 지읒 해가지고 총 몇 개죠? 4개에서 4번이 답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 읽어보시되, 지읒번은 너무 지엽적인 것 같아요. 그죠? 지읒번 빼고를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인입니다. 자, 48조입니다. 1항을 보시면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게 기속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1항에서 법인이 성립된 때잖아요. 1항에서 법인이 성립된 때는 언제를 말하죠? 설립등기죠. 설립등기고, 그 다음 2항에서 유언이 효력이 발생한 때는 언제냐면 사망이겠죠. 그죠? 사망시. 그럼 어떤 문제냐면 재단법인은 만약에 생전행위로 설립됐다면 그 출연된 것이 부동산이면 언제부터 소유권을 갖게 되냐면 설립등기한 때. 다시 말하면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설립등기한 때 소유권을 갖고요. 만약 유언 등으로 재단법인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때,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이 이전 등기를 받지 않았더라도 출연자가 사망하는 순간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취지가 되거든요. 대표 문제 1번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 중인 유명한 야구 선수 갑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X를 설립하기 위해 경기도에 있는 자기 소유 토지와 컴퓨터 100대 그리고 을에 대한 금전 채권 1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어요. 일단 토지만 좀 생각해 보는데요. 지금 갑이 X라는 뭘 만들었냐면 재단법인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48조에 따르면 갑이 출연한 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갑에서 을로 X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X는 바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가져요. 언제죠? 법인이 뭐죠? 성립된 때. 법인 설립 등기가 된 때. 이렇게 되고요. 다만 우리 판례는 갑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 토지를 또다시 을에게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X재단법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재단법인은 결론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48조에 따라서 뭘 취득하게 되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지문을 보죠. 1번 판례에 의하면 X가 설립 등기를 마친 다시 문제를 또 봐야 되겠구나. 그 토지는 병에게 매각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겁니다. 1번 판례에 의하면 X가 설립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토지 소유권을 병에게 기속한다. 옵니다. 이게 병이죠. 왜냐하면 재단법인 뭐죠? 을이구나. 을. 재단법인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하려면요?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 등기가 필요하니까요. 2번 다수설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은 X가 맞는데 그죠? X재단법인 맞죠? 헷갈려. X재단법인에 기속된다 옵니다. 우리 학설에 따른다면 48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도 X는 뭐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48조에 따라서 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학설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위 일의 경우 판례 태도가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의 태도와 부합한다. X입니다. 우리 민법은 일종의 뭘 취하고 있냐면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에 대해서만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만요. 답은 3번이고. 4번 을에 대한 10억 원의 금전 채권은 설립 등기란 때 X에게 이전된다. 왜죠? 48조 1항 때문에. 5번 X가 설립 등기라고서 인도받은 컴퓨터 100대 중 20대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X는 갑에게 하자 없는 컴퓨터에 20대를 교체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이고. 다시 한번요. 자, 재단법인은 이전 등기를 받지 않더라도 일단 설립 등기하는 순간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게 뭐죠? 우리 판례의 태도고요. 우리 학설은 뭐죠? 반대하는데 학설의 기본적인 태도, 판례 이러한 행동은 뭐처럼 보이냐면 의사주의처럼 보이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3번이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번과 그 취지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갑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K사단법인의 이사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선임한 관리부장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거래 행위를 하더라도 그 거래가 K사단법인의 정관에 금지된 사항이라면 을의 거래 행위는 무권 대리 행위다. 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법인은 정관에 규제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갑이 정관의 대표권 제한이 명시된 사항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하여 제3자 병과 거래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사항이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병도 대표권 제한을 알지 못하였다면 거래행위 효과가 법인에게 기속한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근데 조심할 건 여기서 대표권 제한을 알았더라도 그 효과가 법인에게 기속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해도 법인에게 효과가 기속되고요. 알아도 법인에게 뭐죠? 효과가 기속됩니다. 왜냐하면 대표권 제한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고요.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 제3자에게도 그 사실을 가지고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3번 갑이 자신과 가족의 주거를 옮기기 위해 K법인의 다른 이사 정으로부터 정소유 아파트를 감명의로 임차하려면 먼저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X입니다. 이거 말장난인데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 간의 이해가 상반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법인과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이해가 상반되니까 뭘 선임합니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되지만 법인과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동료겠죠. 다른 이사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니까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가 없고요.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갑이 자신과 가족의 주거를 옮기기 위해 K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한다. 이건 맞죠? 그죠? 5번 K법인의 유일한 이사 갑이 사직하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인의 물품을 납품한 분은 법원에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시이사는 언제 되느냐? 5번처럼 법인의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 하고요. 누가 청구하냐면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요. 물품을 납부한 분은 이해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죠? 청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3번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답이 없죠. 그죠? 답이 없어.
1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사원이 될 수 있다. 2번 정관은 총사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3번 사원총회의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없다. 4번 통상총회 2년에 1회 소집한다. 5번 감사를 두지 않는다. 뭐가 답일까요? 몇 번이요? 3번이요? 사원총회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없다? 이거는 뭐 소수사원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5번이요? 5번은 감사는 임의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뭐 이거는 뭐죠? 두지 않는다. 효력 인정될 수 없는 게 아니죠. 답은 뭐죠? 답은? 인정될 수 없는 거. 그 무효인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뭘 찾아내는 거예요? 강행복귀 위반을 찾아내는 거죠. 예. 자, 정관 변경은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2의 찬성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2번 보시면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고요. 답은 뭐죠? 아니요. 답이 4번인 것 같다. 4번. 자, 통상총회는 2년에 1회 소집한다. 이게 답인 것 같다. 답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통상총회 1년에 뭐죠? 한 번씩 열어야 되고 그건 뭐죠? 강행 규정이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의 찬성으로 뭐죠? 변경할 수 있지만 정관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 보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요. 답이 또 어디 갔어요?